자, 병리 관점과 강점 관점의 키워드를 적어갑니다. 아무래도 병리는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많이 쓰는 의료 용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증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증상이라고 하는 단어. 자, 이 증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제 진단이란 단어와 같이 묶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클라이언트의 진술, 이것을 일종의 환자의 진술로 보게 되니까 상당히 회의적이다. 인정하지 않고 회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클라이언트의 진술은 회의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이 병리 관점은 5번에 밑줄 쳤었잖아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그 상처는 바로 이 성인기의 병리의 하나의 전조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과거라고 하면 되는데, 어린 시절의 상처는 성인기의 병리를 예측할 수 있다.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병리 관점은 아무래도 치료자 중심이에요. 그렇죠? 전문가가 치료자가 되는데 치료자가 중심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중심 이렇게 쓸까요? 전문가 중심. 병리 관점은 목적이 뭐냐면 이 녀석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이 녀석을 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증상의 완화가 바로 목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이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강점 관점이라면 상당히 개인의 발전은 개방되어 있다.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병리 관점은 개방되어 있지 않다. 즉 폐쇄적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폐쇄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쇄적 관점이라고 하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점 관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점 관점은 장점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자,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인정한다라고 해요.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인정한다. 자, 그리고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는데 과거 상처라고 쓰겠습니다. 과거 상처는 성계 병리를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성계 병리를 예측하기 어렵다. 좀 더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상처는 그 사람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기의 병리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자원이라고 앞에서 썼는데요. 자원은 클라이언트 개인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 주변의 환경이라고 쓸까요? 주변의 환경이 바로 이제 클라이언트의 자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를 돕는 전문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의 발전은 개방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개방적 관점을 취한다. 개방적 관점을 취한다라고 보고 여기에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임파워먼트 모델은 강점 관점을 취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삶에 함께합니다. 그래서 파트너십, 동반자로서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떠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의미를 확고히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역량 강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너십과 역량을 클라이언트 역량입니다. 그걸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병리 관점과 강점 관점에 대한 설명을 쭉 해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실 건데 강점 관점의 문제를 보면 정말 쉽습니다. 누구든지 다 풀 수 있는 문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자, 병리 관점 보겠습니다. 개인을 진단에 따른 증상을 가진 사례로 규정하고요. 치료의 초점이 문제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이 증상 자체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진술은 전문가에 의해서 재해석되어 진단에 활용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진술에 회의적이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성기의 병리를 예측할 수 있는 전조가 된다. 치료의 핵심은 실무자, 이 실무자가 바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에 의해서 고안된 치료 계획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삶의 전문가가 되고 이 클라이언트인 전문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발전은 병리에 의해서 제한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폐쇄적이죠. 자, 그 다음 변화를 위한 자원은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이다. 돕는 목적은 행동이든 감정이든 사고든 관계의 부정적인 개인적, 사회적 결과의 증상의 영향을 감소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걸 저는 증상 완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강점 관점 봅니다. 개인의 강점 또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기질, 재능, 자원을 가진 독특한 존재로 규정하고요. 치료의 초점은 가능성에 있습니다. 가능성이라는 단어도 힌트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클라이언트의 진술은 그 사람을 알아가고 평가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개인을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강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 시절의 상처, 즉 외상은 예측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인기의 병리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치료의 핵심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 참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고 그 다음에 자본들이 되는 겁니다.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클라이언트 삶의 전문가가 된다. 이 전문가가 사회복지사로 한정하지 않죠. 클라이언트 자신이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냥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도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클라이언트의 내적, 외적 자원이란 말을 썼습니다. 개인의 발전은 항상 개방되어 있는 입장이고요. 변화를 위한 자원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 장점, 능력, 적응 기술을 말할 수 있습니다. 돕는 목적은 그 사람, 즉 클라이언트 삶에 함께하며 가치를 확보해야 한다. 삶의 의미 또는 역량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저는 파트너십과 역량 강화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죠. 병리 관점과 강점 관점까지 정리해서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이 핵심 요약집에 있는 내용이 끝났습니다. 이제 가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정리 들어가기 전에 제가 뒤에 도표 2장 있었죠? 그거 코팅하셨나요? 다운로드 받아서 코팅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잘 지켜주세요. 자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두 문제 나오는 것을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자, 개인 대상 모델의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이 도표를 보면서 복습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자, 이제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 모델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수업을 끝내면 여러분들이 그 모델에 대한 복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정신분석 모델이 나왔어요. 정신분석 모델을 개인이 아닌 가족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개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측면, 내적 심리 여기에 접근하는 거죠. 무의식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가족이나 개인의 내면에 묻어 숨긴 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경청이나 감정의 공감, 해석, 분석적 중립성의 유지라는 기본적인 기법이 사용된다. 물론 자유연상 기법도 사용되겠죠. 자, 행동 수정 모델은 학습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 가족 구성원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문제의 표적이 됐다, 초점이 됐다면 행동 수정 모델로 들어가야 되겠죠. 일명 행동주의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행동을 수정함에 있어 정적 강화 등의 학습 이론의 원리를 이용하여 학습 이론만 밑줄 쳐주시면 돼요. 학습 이론 나오면 행동 수정 모델이죠. 가족 성원들, 가족원들 사이의 부적응 행동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설명하고 가족들에게 강화 행동을 변경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이 강화 행동을 변경하도록 해서 강화 행동은 지금 부적절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적절하게 촉진되고 있는 행동을 변경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이 나오죠. 자, 날개 쪽에 키워드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세대 가족 치료인데 그냥 간단하게 다세대 치료 이렇게 쓰겠습니다. 다세대적 치료 그렇게 할까요? 적자를 넣으면 조금 더 나으니까 다세대적 치료입니다. 머레이 보웬이 대표적인 학자고요.
자, 시험에 나올 법한 단어만 쏙쏙 적어드립니다. 첫 번째 자아분화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삼각관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계도 작성입니다. 네 번째로는 탈삼각화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가계도에서 정서적 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서 체계 이론, 정확히 말할게요. 정서적 관계 체계 이론, 정서적 관계 체계 이론에 입각한 것이 바로 다세대 가족 치료입니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자아분화라고 하는 것은 긍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족 성원이 있으면 원 가족으로부터의 분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높으면 좋은 거예요. 높으면 좋은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 가족원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아분화 수준이 높았을 때입니다. 반대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가족 성원은 의존적인 가족 성원이 되는 거예요. 삼각관계는 부정어예요. 부정어인데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부부간의 갈등이 있다. 그러면은 자녀들을 끌어들이죠. 그 갈등을 완충시키기 위해서 그게 바로 삼각관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부정적 정서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정서 관계예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제3의 성원을 분리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탈삼각화가 제3의 성원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제3의 성원을 분리시키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 들어갑니다. 개인이 그의 가족 자아로부터 분화된 확고한 자아를 수립하도록 하기 위한 치료 이론이다. 자아 분화에 밑줄치면 돼요. 보이는 인간의 자아 속에는 감정과 지성 또는 이성이라고도 하죠. 감정과 지성이 서로 용해 또는 분리되어 있다고 보고 감정과 사고 또는 감정과 이성이 뚜렷하게 구분된 사람을 자아분화 수준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두 가지인데 이겁니다. 자아분화 수준을 끌어올려서 삼각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요. 목적은 동그라미 1,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고 동그라미 2, 문제가 되는 삼각관계에서 벗어나는 탈삼각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뒤에 기법이 나와요. 기법이 나오는데 기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게 탈삼각화 기법이에요. 가계도 작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기법까지 같이 써버린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쓸게요. 구조적 치료입니다. 구조적 치료는 미누친이 대표적인 학자인데 첫 번째는 이게 기능적 구조입니다. 가족의 기능적 구조가 되는데 기능적 구조에는 뭐가 있느냐? 경계 만들기가 있어요. 경계 만들기, 합류하기, 경계 만들기, 합류하기, 균형 깨뜨리기. 권력의 역기능적인 균형을 깨뜨리는 작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기법이 돼요. 기법이 되고, 자, 제가 이거 쭉 이야기하면서 키워드를 해줬는데 경계란 단어가 있고 이게 권력의 역기능적 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미누치는 가족의 경계를 보았어요. 가족의 하위 체계를 보았어요. 가족의 권력을 보았어요. 뭐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돼요. 자, 구조적 가족 치료는 이 구조는 바로 가족의 펑션, 즉 기능적인 차원을 봤는데 이것을 가지고 경계나 하위 체계나 권력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서 이런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목적이 뭘까요? 목적. 가족의 경계에 문제가 있어요. 하위 체계에 문제가 있어요. 권력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고쳐야죠. 그게 바로 재구조화, 리스트럭처라고 하는 재구조화가 바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 미누치는 경직된 경계선, 경계만 밑줄 치면 돼요. 경계가 키워드니까. 경직된 경계는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죠. 네, 경직된 경계는 쉽게 말하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족원들끼리. 그래서 분리라는 말을 써요. 자, 분리와 혼돈된 밀착된 경계선, 또 경계가 나왔죠. 혼돈된과 밀착은 동의어거든요. 이건 또 뭘까요? 간섭이 너무 심한 거예요. 간섭이 너무 심한 걸 말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밀착이 가족의 문제를 유발하며 명확한 경계선이 좋은 말이에요. 명확한 경계선이 기능적인 가족의 경계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경계선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명확한 경계선에서는 가족원은 지지받고 건강하게 양육되며 독립과 자율이 허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율성도 있으면서 관심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명확한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확한 경계선은 개인뿐 아니라 하위 체계의 밑줄, 하위 체계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위 체계 간의 경계가 명백하여 부모 자녀 체계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상태여야 돼요. 위협적이면 역기능적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위협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로서의 권위, 자,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자녀와 배우자보다 더 친밀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율성을 주든 또는 친밀감을 가지든 이런 것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적은 재구조화에만 밑줄 치면 돼요. 목적은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로서 그 다음 우리 시험에 나온 거예요. 같이 읽어요. 가로하고 시작. 가족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가로 닫고요. 여기서 힌트가 뭐예요? 자, 힌트를 찾아보세요. 그렇습니다. 기능이란 단어죠. 기능.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능적 구조라고. 그래서 경계적인 측면의 기능과 하위 체계적인 측면의 기능과 권력적인 측면의 기능,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가족의 재구조화가 된다. 3번 지문 꼭 아셔야 돼요. 3번 지문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자, 5번째는 베이트슨의 의사소통 가족 치료인데요. 이건 아직까지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이제 가족원들하고 소통을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소통의 내용이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의 의사소통 유형은 무엇인가? 그걸 이제 보는 의사소통의 유형도 있을 것이고, 의사소통의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베이트슨의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델은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소통의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유형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에 초점을 둡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의사소통의 내용보다 가족 간 의사소통의 과정과 형태, 이 형태가 바로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걸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가족에게 명확한 의사소통의 규칙을 가르치고 가족이 사용하고 있는 의사소통의 유형을 분석하고 설명함으로써 가족의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더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경험적 가족치료예요. 그래서 아래 경험적 가족치료 들어갑니다. 자, 경험적 가족치료, 날개 공간이 없으면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계속 쓰시면 돼요. 자, 경험적 치료라고 쓰겠습니다. 경험적 치료는 사티어가 대표적이에요. 휘테커라는 학자도 있는데 사티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 경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키워드 중에 이게 있어요. 새로운 경험이란 게 있어요. 가족원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표현을, 감정 표현을 못한 아이인데 감정 표현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소통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유형이 5가지가 있거든요. 의사소통의 유형이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중에서 일치형이 바람직해요. 일치형 하나가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일치형의 의사소통 유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족원들이. 자,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원들이나. 그래서 이것을 일명 성장 모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 모델이다.
이해되시죠?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고 의사소통의 유형을 일치형으로 하다 보면 가족원의 자존감이라고 말해요, 보통. 근데 좀 더 이제 self-worth라고 하는 자기 가치감이란 말을 이 사티는 썼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목적은 두 가지예요. 이것도 하나의 목적이 돼요. 의사소통 유형을 일치형으로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가치감의 향상이 됩니다. 자기 가치감의 향상. self-worth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자기 가치감의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험, 감정 표현을 못한 아이가 감정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 이런 것들을 하게 하고 의사소통 유형을 일치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기술은 그다지 많은 거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가족 조각이에요. 가족 조각. 가족 조각은 말 그대로 말을 하지 않고 무언어로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활용하여 신체적으로 재배치하는 겁니다. 이게 개념에 중요한 거거든요. 신체적으로 재배치하는 거다. 이렇게만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할극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간이다 그러면 부부간의 역할을 바꿔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역할 반전이라고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빙산 탐색이란 게 있어요. 빙산 탐색. 이 경험적 가족 치료의 빙하처럼 돼 있어서 이게 이제 6단계로 나눠지거든요. 맨 위에가 행동이 되고요. 맨 아래가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빙산 탐색은 다른 말로 자아 구조를 탐색하는 거예요. 또는 자아를 탐색하는 거죠. 가장 심층에 있는 것이, 가장 심층부에 있는 것이 바로 자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탐색하는 과정이 바로 빙산 탐색이 됩니다.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거든요. 자, 가겠습니다.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입니다. 의사소통 성장 모델 또는 성장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가족에게 통찰이나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여러분, 통찰이나 설명은 정신분석 모델이죠. 자, 가족의 특유한 갈등과 행동 양식에 맞는 새로운 경험, 그 자리 밑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려고 하고요.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경험이란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경험이 되는데 가족원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열어 보일 수 있는 기회나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성장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호하고 간접적인 가족 내 의사소통의 명확화를 강조하면서 일치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유형은 뒤에 도표로 정리가 됐으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동그라미 1, 자기가치감의 향상과 동그라미 2, 의사소통 유형의 개선이다. 그 개선 자리에다가 이걸 쓰시면 돼요. 일치형을 쓰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유형 5가지를 보실 건데 일치형이 기능적이고 나머지 4가지는 역기능적인 거예요. 나머지 4가지 중에 비난형이 있고 회유형이 있고 초이성형이 있고 혼란형이 있는데요. 우리 시험 말고 1급 시험에서 초이성형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이성형에 제가 밑줄 하나 쳐놓은 거예요. 그 앞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자, 오른쪽에 변인이 3가지가 있어요. 자신의 동그라미 1을 쓰고요. 타인의 동그라미 2를 쓰고요. 상황의 동그라미 3을 쓰세요. 그래서 의사소통 유형을 구분하는 변인, 변수는 3가지다. 자신과 타인과 상황이다. 이 3가지를 모두 다 존중한다. 모두 다 고려한다는 말을 하기도 해요. 모두 다 존중한다. 고려하는 것은 일치형이죠. 근데 이 3가지 모두 다 고려하지 않는 형도 있겠죠. 3가지 모두 다 고려하지 않는 것이 맨 아래에 있는 혼란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난형은 상대방을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무시하는 거죠.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상황을 고려하는 게 비난형이에요. 회유형은 나는 괜찮아 하면서 자기희생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무시하죠. 자기 자신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제 회유형인데, 회유형은 대신 타인과 상황은 고려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중요하다 했던 초이성형이 있는데요. 초이성형의 특징이 뭐냐면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은 타인과 자신과 같은 인간에게는 관심 없어요. 오로지 객관적인 상황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타인은 무시하고 상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사례 한번 볼까요? 기능적의 일치형. 자신, 타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고 진솔한 의사소통 유형이다. 다 너 때문이야. 나에게는 잘못이 없어. 비난형. 다 내 잘못이야. 나는 신경 쓰지 마. 회유형. 사람은 논리적이어야 해. 이것은 조이성형.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의사 표현에 초점이 없고 요점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산만형이라고도 해요. 주의 산만형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7번째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죠. 자, 전략적 가족 치료입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의 학자는 헤일리입니다. 그 다음에 밀란 학파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학파인데 대표적인 학자는 파라졸리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밀란 학파도 있고 그 다음에 MRI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MRI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전략적 가족 치료 범주에 속한다라고 해요. MRI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연구소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키워드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대표적인 단기 모델입니다. 단기 치료 모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전략적 가족 치료는 거기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서 치료 기법이랄까요? 전략적 가족 치료의 기법 뒤에 나오겠지만 그 내용이 우리 시험에 더 많이 나와서 역설적 지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현 체험도 시험에 출제된 단어입니다. 실현 체험하기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순환 질문이란 게 있어요. 순환 질문. 그 다음에 재구성.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재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전략적 가족 치료는 단독으로 나왔던 적은 없는 걸로 기억하고요. 지문 하나에 등장한 것인데요. 역설적 지시. 이거는 문제 행동을 오히려 수행케 하는 겁니다. 역설이니까. 문제 행동 하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하라고 지시하는 거. 그래서 역설적 지시입니다. 실현 체험입니다. 고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일종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운동하기를 싫어하는 어떤 아이가 있다. 줄넘기를 한 번에 1000번씩 시키는 겁니다. 고된 체험이겠죠. 운동도 싫어하는 아이인데. 이게 이제 일종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순환 질문은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순환적 인과성이에요. 순환적 인과성에 의한 문제 파악입니다. 어떤 가족은 가족의 문제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대부분 하죠. 그런데 이미 그 가족은 전체가 다 물든 거잖아요. 전체가 문제가 있으니 전체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게 순환적 인과성인데 처음에 가족들은 그걸 잘 모르죠, 당연히. 그래서 순환 질문 기법을 통해서 가족의 한 구성원의 문제가 전체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것이 다시 한 구성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순환적 인과성이라 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기법이에요. 자, 재구성 저정의는 말씀드렸죠. 한 가족 성원이 다른 가족 성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을 제가 인지적 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재구성 재정의입니다. 재명명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 들어갑니다. 밀란 학파, 헤일리, MRI 모델이 여기에 들어가고 인간 행동의 원인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 원인에 중점을 두다 보면 우리가 정신분석처럼 장기 개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단지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해결 방법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치료자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고안, 그 자리 밑줄, 다양한 전략을 고안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자, 가족에 대한 체계지향적인 관점을 갖는다. 이제까지 모든 치료가 다 체계적인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 관점의 치료들이거든요. 지니고 행동의 정신 내적 원인보다 증상행동의 대인관계적 의미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 앞에 있는 정신 내적 원인은 정신분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 모델이기 때문에 증상행동의 어떤 대인관계적인 의미를 보는 거고, 자,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보다 변화에 더 관심을 둔다라고 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 해결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회기 이하의 단기적 체계적 치료다. 단기의 체계적 치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 역설적 지시나 이런 것들은 뒤에 이제 나와요. 거기 9번에 보면 기법들 나오죠. 미리 이제 뭐랄까 선행학습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나중에 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해보면 초기 가족 치료 모델이 있어요. 초기 가족 치료 모델이 있어요. 자, 우리가 초기와 후기 이렇게 나눌 때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게 모더니즘과 연관성이 있는데, 자, 초기 가족 치료 모델은 되게 가족의 체계를 봤어요. 시스템을. 그래서 체계적 관점이다 이렇게 말해요. 체계적 관점이다. 그러면 이제 초기 가족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것은 뭐 심학습이니까 잠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4가지의 치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요. 다. 자, 첫 번째 봤던 게 다세대 순서대로 할게요. 다세대적 치료, 구조적 치료, 경험적 치료, 마지막 전략적 치료까지예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모더니즘 시대의 초기 가족 치료, 이것들은 다 체계적인 내용들을 중요하게 보았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이제 해결 중심 가족 치료 모델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김인수, 그 다음에 스티븐 듀쉐이저 부부거든요. 자, 기본 가정이 있는데 기본 가정 하기 전에 자, 키워드 들어갑니다. 해결 중심 치료 김인수인데요. 이걸 정확히 이야기하면 단기적 문제 해결 중심 치료가 돼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말했던 게 단기다 그랬죠? 아, 이건 단기적인 개입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중점적으로 하구나.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 중심 치료에서 3대 철학이 있어요. 효과가 있었던 것이야 그거 해야지. 효과가 없어 그거 하지 마. 효과가 있으면 do 해라. 효과가 없으면 don't 하지 마라. 자, 그것이 기능을 하고 있으면 굳이 고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질문 기법들을 많이 써요. 질문 기법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 순환 질문이란 게 있었잖아요. 순환 질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이게 필요한 거죠. 순환 질문은 바로 해결 중심 가족 치료가 아니라 전략적 가족 치료에 쓰는 거다. 그러면 어떤 질문 기법들이 있느냐? 예외 질문, 기적 질문, 대처 질문, 척도 질문, 악몽 질문, 관계성 질문, 그 다음에 면, 담, 전, 변화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 큰 틀에서 알아두시면 돼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효과가 있었던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죠. 변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질문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 기법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결 중심 가족 치료 모델에서 밑에 보면 기본 원리가 있거든요. 이 기본 원리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해결 중심 가족 치료는요, 이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의 경험, 효과가 있었던 게 뭡니까? 효과가 없었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가족의 주관적인 생각들을 이끌어내요. 가족의 견해들을 이끌어내거든요. 자, 그래서 탈이론적입니다. 이것의 유사화가 비규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탈이론적이고 비규범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족은 변화가 가능한 존재다.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긍정적 경험이죠. 가족의 긍정적 경험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효과가 있었던 경험을 긍정적 경험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중요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가정 들어갑니다. 인간과 문제를 변화 가능한 것으로 바라보며 치료자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협동적 동료 관계가 됩니다.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규칙을 말씀드렸죠. 효과가 있는 것을 알면 그것을 좀 더 한다.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그거 하지 않고요. 어떤 것이 기능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고치지 않는다. 이런 3대 철학이 있습니다. 문제 중심적 이야기를 해결 중심적 이야기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해결 중심 치료다. 기본 원리입니다. 가족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강점, 자원, 증상까지 치료에 이용합니다. 탈이론, 비규범, 그 자리만 밑줄 치세요. 만약에 이론적이고 규범적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자, 내담자의 견해, 가족원의 견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변화는 불가피하다.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을 선호한다. 현재의 초점을 맞추고 미래지향적이다. 그리고 내담자의 협력관계를 중요시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자, 거기 기본 원리 쪽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오른쪽에 쓰면 돼요. 이론적 X, 규범적 X, 그 다음에 과거지향 X입니다. 요 세 가지 정도 아시면 되겠죠. 과거를 지향하지 않고 미래를 지향한다라고 했어요. 치료 목적입니다.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기에 끝내야 되니까 내담자의 생활에서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담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하고 문제 내용보다는 문제 해결 방안의 모색과 새로운 행동 유형의 시작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행동 유형이 문제 해결의 행동이 되겠죠. 문제 해결 행동의 시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 여기에서 또 나오는 이야기가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 시작하는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잠재적 자원, 문제 해결 능력, 과거의 성공 경험. 이 과거의 성공적 경험은요. 이 질문에서 대처 질문이란 게 있어요. 그것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대처 질문을 살짝 써놓으시는 센스가 필요해요. 대처 질문이란 게 이런 거거든요. 자,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적 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과거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나요? 이게 바로 대처 질문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중점을 두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현재 지향적이다. 현재 중심이고 미래 지향적이지 과거 지향적은 아니에요. 변화 욕구 등을 중요시한다. 반복적으로 잘못 다른 것을 문제로 보며 자, 그 다음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시작. 개인과 가족의 역기능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제가 그랬잖아요. 위에서 긍정적인 거, 건강한 거, 강점, 자원 여기에 초점을 둔다고 그랬잖아요. 역기능적인 것에 초점을 두지는 않는다는 거. 이 가족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잘못 다룬 것이 문제지 가족의 역기능적인 측면, 개인의 역기능적인 측면 그런 것들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게 만들어봐요. 개인과 가족의 역기능에 밑에다 쓰세요. 초점을 둔다 하면 틀려요. 초점을 둔다 하면 틀려요.
거기에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역기능에 초점을 두지 않고 가족이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잘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맨 아래 공간에 쓰셔도 되고요. 날개 쪽에 약간의 공간이 있다면 단 두 줄만 쓰면 되거든요. 후기 가족 치료가 있어요. 후기 가족 치료 모델이 있어요.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후기 가족 치료 모델은 체계를 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족원의 견해. 가족원의 견해를 중시한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후기 가족 치료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에 있는 건 딱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하나는 이제 금방 했던 해결 중심 치료하고요. 해결 중심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 치료입니다. 화이트의 이야기 치료. 화이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바로 가족원의 견해를 물어서 그 견해는 가족원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족의 어떤 견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대안적 이야기를 창출해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후기 가족 치료 모델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됐어요. 이 정도 정리하시죠. 다음 시간에는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쭉 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기술들을 말씀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개념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글이 끝나고 이제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으로 들어갈 건데요. 원래 이제 이 가족 치료라고 하는 거,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 모델이 한 학기 과목이에요. 각각의 모델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거의 한 시간 정도에 다 끝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압축해서 이 모델들을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뒤에 도표로 만들어 놓은 정리된 거 있죠? 그걸 꼭 보시면서 복습해 주셔야 되고, 좌우 날개에 있는 OX도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제가 이렇게 쭉 써드린 것도 한 번씩 읽어주시고, 그럼 복습 끝나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